이 아름다운 소녀는 첸원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유명한 법률 회사에서 변호사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왜 그녀가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중국 전역을 여행하기 시작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명한 화산 정상에 올랐을 때 첸은 갑자기 위챗에서 모든 친구들을 차단했고 아무도 그녀의 일정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무려 38일이 지난 후 한 등산객이 산에서 심하게 부패된 여성의 시신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여성 변호사의 죽음은 수많은 가설을 낳은 미스터리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험상궂은 얼굴의 중년 남성을 산에서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젊은 여성의 죽음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상한 점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첸원은 1986년 광둥성 선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귀엽고 보기 좋은 외모와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첸이 외향적이고 활발하며 강한 스포츠를 좋아하고 특히 등산을 무척 좋아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똑똑하고 재능 있는 그녀는 수년간의 노력 끝에 국가사법시험에 뛰어나게 합격했고 이는 법률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그 후 곧바로 그녀는 유명한 법률 회사에 취직하여 변호사 보조 직책을 맡았습니다. 첸의 업무는 꽤 바쁘지만 안정적이었고 동료와 상사 모두 그녀를 매우 유망하고 활기찬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6월 첸은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여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퇴직 후 그녀는 중국 전역을 여행하는 장기 여정을 시작했고 여러 성과 도시를 연속적으로 이동했습니다. 7월 23일 첸은 시안시에 도착하여 시내 중심 근처의 작은 호텔방을 빌려 약 일주일간 머물렀습니다. 8월 1일 정규체는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그녀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험준한 산 중 하나인 화산에 등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첸은 완전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상한 점을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그녀의 절친 리였습니다. 8월 3일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하자 리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첸은 원래 신중한 사람이었고 휴대폰을 그렇게 오래 꺼둔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전의 여행마다 첸은 사진을 찍어 상태를 올리고 일정을 SNS에 공유하여 친구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리는 SNS에 첸과 그녀의 여행 일정에 대한 정보를 첨부한 실종자 수색 글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놀랍게도 게시물은 빠르게 퍼져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고 여론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바로 이때 첸의 가족은 SNS에 올라온 글을 통해서야 그녀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첸의 오빠는 그녀가 집에 전화를 자주 하지는 않았지만 부모와의 관계는 여전히 정상적이었고 심각한 불화나 갈등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8월 4일 첸의 어머니는 딸의 전화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벨이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고 몇 시간 후에는 휴대폰이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느낀 가족은 즉시 선전으로 가서 현지 경찰과 함께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호텔과 주변 지역의 모든 CCTV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첸이 실종되기 전 마지막 몇 시간 동안의 일정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으며 다른 관광객들과 똑같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초기 수사 정보는 첸원의 절친 리가 게시한 내용이 사실임을 곧 확인했습니다. 호텔 관리 시스템 데이터, 기차표 예약 내역, 그리고 전화 통화 기록 모두 첸이 실제로 8월 1일 정오에 체크아웃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는 리의 글과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주목한 것은 첸이 호텔을 떠날 때 짐을 전혀 가져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 직원은 그녀가 모든 개인 짐을 보관소에 맡겼으며 이는 당일치기로 다녀온 뒤 다시 찾아갈 예정인 관광객과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여행 기록에 따르면 그날 저녁 첸은 화산행 기차역에 있었고 CCTV는 오후 7시 30분경 그녀가 혼자서 평온한 모습으로 역을 나오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을 때 그녀는 빨간 모자를 쓰고 배낭을 메고 체크무늬 셔츠와 파란 조끼, 검은 반바지, 연파란색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통화 기록에 따르면 첸의 마지막 통화는 8월 2일 정오에 이루어졌으며
신호는 화산 남쪽 지역의 한 정상에서 잡혔습니다. 8월 3일부터 9일까지의 4G 사용 데이터는 휴대폰이 여전히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주었지만 추가적인 통화나 메시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시점 이후로 휴대폰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8월 2일부터 체니 위챗에서 모든 친구들을 차단하여 아무도 그녀와 연락하거나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친구는 체니 이미 6월 초부터 장기 여행을 시작해 운남, 사천, 티베트, 신장을 거쳐 시안에 도착했다고 추가로 밝혔습니다. 확인 후 경찰은 곧 첸의 얼굴 사진과 함께 실종자 수색 공지를 발송했습니다. 세부 묘사에 따르면 첸은 키약 1m 64, 날씬한 체형, 긴 검은 머리, 하얀 피부, 달걀형 얼굴, 온화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사건은 즉시 SNS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실종자 수색 공지를 공유하며 정보 제공을 호소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경찰, 가족,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 단체들이 수십 일 동안 화산 일대를 수색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없었습니다. 남방도시보는 한 목격자의 말을 인용해 8월 1일 오후 화산을 등반 중이던 첸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첸과 짧은 대화를 나눴으며 첸은 다음날 새벽에 일출을 보기 위해 산에서 하룻밤을 묵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목격자는 또 8월 2일 새벽 5시경 산에서 내려갈 준비를 하던 중 화산 육교에서 첸을 다시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산을 내려가고 있었고 첸은 여전히 남봉 정상 쪽으로 향하며 에너지가 가득한 모습으로 등반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구조대와 경찰이 화산 전역에서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는 동안 SNS에서는 수많은 소문과 추측, 가설이 끊임없이 퍼지며 사건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체니 시안의 한 호텔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엄청난 속도로 퍼졌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경찰은 이를 부인하며 체니 발견되지 않았고 수색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직후 체니 납치되었을 수 있다는 또 다른 가설이 등장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중국 농촌의 몇몇 지역에서 남성이 아내를 찾기 어려운 일이 흔하며 여성을 납치해 외딴 지역으로 데려가 억지로 아내로 삼는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첸은 젊고 매력적인 외모의 여성이었고 혼자 여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범죄의 표적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다른 섬뜩한 이야기는 한 등산객이 공유했습니다. 그는 오전 6시경 남봉 정상으로 향하는 산길에서 낯선 남자를 우연히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네모난 얼굴에 큰 입, 통통한 볼, 짙은 구레나룻,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으며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등산객을 오싹하게 만든 것은 그 남자가 보안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숲속 덤불에서 갑자기 나타났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몇 초간 눈을 마주쳤지만 긴장감으로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곧 그 남자는 뒤돌아 숲으로 사라졌고 등산객은 겁에 질려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곧장 산을 내려갔습니다. 첸의 실종 소식을 들은 그는 자신이 그 남자를 본 시간과 장소가 첸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순간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빠르게 확산되었고 많은 네티즌들이 그 수상한 남자가 바로 첸을 납치한 범인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심지어 남봉 정상의 지형도를 그려내고 산을 내려가는 비밀 통로들을 분석하며 첸이 그 남자를 따라 외진 길로 속거나 강제로 끌려가 실종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첸이 등산 중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발을 헛디뎌 계곡으로 떨어지거나 외진 곳에 갇혔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대규모 수색에도 구조대는 옷이나 배낭 같은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는 사건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첸의 실종이 의도적일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2달 동안 여행을 다닌 뒤 실종 직전에 위챗에서 모든 친구들을 차단한 것은 연락을 끊으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첸이 산에 올라가 어떤 형태의 수행이나 은둔 생활을 찾으려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더 섬뜩한 추측으로는 사건이 살인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첸이 10일 넘게 실종된 상황에서 살아있을 가능성은 희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가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추측은 오히려 네티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사람들은 경찰과 첸원의 가족으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움직임을 예의주시했습니다. 모두가 체념하고 운명에 맡기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9월 9일, 즉 첸원이 실종된 지 38일 후 한 등산객이 화산 기슭에서 심하게 부패된 여성 시신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소식은 곧바로 경찰에 전해졌고, 당국은 즉시 현장을 봉쇄하고 검시와 증거 수집을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 DNA 검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발견된 시신은 젊은 여성 변호사 첸원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가족, 친구, 그리고 네티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단지 길을 잃었거나 어딘가로 떠났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진실이 확인되자 슬픔과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에 대해 전혀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첸의 시신 발견은 즉시 새로운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그녀가 연애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이를 부인하며 첸은 강인하고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우울증의 징후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경찰은 첸의 외투 주머니에서 사찰 입장권 영수증을 발견했는데, 이는 그녀가 화산을 떠난 뒤에도 여행을 계속할 계획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언론과 네티즌들은 즉시 의견을 공유하며 첸이 여정을 이어갈 계획을 세운 이상 그녀가 삶을 끝내려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시나리오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하나는 사고로 첸이 험준한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했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살인으로 그녀가 살해당하고 범인이 시신을 산 기슭에 숨겼을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특히 첸이 실종된 곳 근처에서 수상하게 나타난 보안 제복 차림의 남성 목격담으로 인해 더욱 신빙성을 얻었습니다. 경찰이 사망 원인에 대해 침묵하는 것도 여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사당국이 민감한 정보를 쥐고 있거나 사건이 생각보다 복잡해 시간을 더 필요로 한다고 추측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부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그 뒤에 어떤 은폐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을 넘어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았고, SNS와 언론, 심지어 범죄 수사 TV 프로그램까지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젊은 여성 변호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큰 의문으로 남아있으며 가족과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11일 한 남성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허베이성 정저우시 공안 파출소에 와서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그는 아내 장릴린이 사흘 전 실종되었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16년 7월 8일 저녁 아내가 외출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날 밤 자정 무렵 퇴근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 곧바로 사방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마을 구석구석을 다 뒤졌지만 아내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납치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며칠을 기다려도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그는 급히 공안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으며 사건 현장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은 그다지 외진 마을은 아니었고 마을 안에는 꽤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추출해 장릴린이 실종된 밤의 이동 경로를 마을 입구 감시 카메라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2016년 7월 8일 밤 8시 25분 장릴린이 화면에 등장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 잠옷 원피스를 입고 있었으며 한 손에는 손전등을, 다른 손에는 민물가재 집게와 양동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30개가 넘는 CCTV가 있었지만
장릴린의 모습이 잡힌 것은 고작 두세 대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가 일부러 나머지 카메라들을 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수상한 남성이나 낯선 차량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장릴린은 1989년생으로 전 11년에 결혼해 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류준입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균형 잡힌 체형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꽃이라고 불렀습니다. 장릴린은 평소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며 많은 사람들, 특히 남성과 자주 접촉해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경찰은 처음에 그녀가 어떤 남자와 함께 도망쳤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은 곧 부정되었습니다. 류준은 아내가 실종 당시 개인 물품은 물론 휴대전화조차 집에 두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휴대전화와 돈도 없이 누군가가 스스로 집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찰은 장릴린의 개인정보와 이동 기록을 계속 조사했으나 항공권이나 기차표 구매 기록도 호텔이나 여관 투숙 기록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을 출입구 모든 CCTV를 정밀하게 확인했지만 장릴린이 마을을 떠나는 장면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녀는 여전히 마을 안에 있으며 불행한 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즉시 경찰은 마을 주민들을 소집하고 전면 수색을 실시했지만 여전히 어떤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마을 안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자 마을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고 주민 모두 불안에 떨었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장릴린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우선 주민들을 인터뷰하며 부부의 결혼 생활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장릴린이 평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면 남편은 일을 많이 하지 않아 수입이 아내에 비해 크게 뒤처졌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갈등을 겪었을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주민들에 따르면 그들의 관계는 원만했고 평소 다툼이 없었습니다. 또 사건 당일 류준과 같은 교대에서 일한 노동자들도 그가 새벽까지 현장에서 일했다고 증언했기에 경찰은 남편의 개입 가능성을 거의 배제했습니다. 남편 류준의 연루 가능성을 제외한 뒤 경찰은 장릴린의 통화 기록을 추출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가 실종되기 전 한 번호와 낯선 번호에 4-5차례 연속으로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곧이어 경찰은 이 두 번호의 주인을 특정했습니다. 장릴린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은 40이 넘은 중년 남성이었고 자주 연락을 주고받은 이는 마을에 사는 50대 노인으로 모두가 류라오한이라 불렀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 모두 과거 여성 관련 문제로 공안에 의해 처리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중년 남성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장릴린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으며 다음날 건설 현장 일이 너무 많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 몇 명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추가 수사 결과 중년 남성에게는 그날 밤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다는 것을 증언한 사람이 있었고 경찰은 사실상 그를 범인으로 보는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곧 경찰은 류 노인에게 주의를 돌렸습니다. 장릴린의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어떤 때는 오래 대화하고 어떤 때는 몇 마디만 나누는 등 꽤 가까운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장릴린은 겨우 하위 7살이었는데 50대가 넘은 남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경찰에게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류 노인이 그녀의 가족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심지어 그녀와 남편을 중매해준 사람이 바로 그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전에 장릴린의 시아버지와 류 노인의 아버지 사이에 중매 비용을 두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류 노인의 집은 3,000위안을 요구했지만 장릴린의 시댁은 형편이 어려워 1,100위안만 지불했습니다. 경찰은 류 노인이 이 일로 원한을 품고 장릴린에게 복수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동기를 발견한 경찰은 즉시 그를 중심으로 수사에 집중했습니다. 노인의 통화 기록을 조사한 결과 그는 장릴린과 여러 차례 연락했을 뿐만 아니라 한밤중에도 아내와 아들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어 경찰은 마을 사람들에게서 류 노인의 생활 습관을 파악했습니다. 사람들에 따르면 그는 보통 아침 6개에서 7시쯤 출근해 저녁 6시 반쯤 퇴근했습니다. 이는 사건 당일 밤 그는 집에 없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충분히 범행을 저지를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중요한 단서를 확보한 경찰은 곧 류 노인의 가족 전체를 제압하고 그날 밤 기습작전을 펼쳤습니다. 수사의 압박과 심리전 앞에서 결국 류 노인의 가족은 함께 장릴린을 살해한 뒤 집 뒤뜰에 바이오가스 저장조에 시신을 버렸다고 자백했습니다. 범인의 지목에 따라 경찰은 실제로 바이오가스 저장조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오랜 시간 액체에 잠겨있던 탓에 시신은 심하게 부패해 육안으로는 거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DNA 감식을 통해 경찰은 시신이 장릴리님을 확인했습니다. 두 집안의 관계를 조사하던 경찰은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의 증언을 들었는데 중매 비용 문제 외에는 두 집 사이에 깊은 갈등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웃들은 류 노인의 아내가 괴팍한 성격으로 집 밖에 잘 나가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 늘 차갑고 다가가기 어려운 인상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장릴린의 남편조차 왜 그 집안이 아내를 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으며 단지 몇천 위안의 중매 비용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하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범인 가족은 범행 이유를 자백하며 사건 전말을 털어놓았습니다. 실제로 갈등은 중매 비용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류 노인의 아내는 그 문제를 두고 줄곧 장릴린의 시댁에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장릴린과 류준이 결혼한 후 그녀의 시아버지는 중매 비용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 위해 류 노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순간 그는 류 노인의 아내가 딸을 연애 문제로 심하게 꾸짖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상황이 난처하다고 느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고 그때 마침 류 노인의 딸의 남자친구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딸은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은 충격과 어머니의 압박이 겹쳐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은 류 노인의 아내를 극도로 분노하게 만들었으며 그녀는 모든 책임을 장릴린의 시아버지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만약 중매 비용 문제가 없었다면 장릴린의 시아버지가 그날 집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딸의 남자친구도 떠나지 않았을 것이며 딸도 힘든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장릴린을 모든 일의 원인, 딸의 비극을 간접적으로 일으킨 장본인으로 보았습니다. 그 후 장릴린은 중매 비용 문제를 없던 일로 하기 위해 류 노인의 정부가 되자고 제안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장릴린이 아내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50대 노인은 이를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점차 불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보통 그는 아내가 주는 용돈을 받아 그중 상당 부분을 장릴린에게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곧 류 노인의 아내는 두 사람의 관계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고 의심이 많았던 그녀는 곧 진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로 인해 두 부부는 끊임없이 다투었고 집안 분위기는 항상 긴장되었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추궁해도 류 노인은 장릴린과의 관계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결국 아내는 남편에게 정부를 죽여 결백을 증명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속이기 위해 겉으로는 동의하는 척했지만 매번 장릴린을 만날 때마다 실제로는 몰래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그는 언제나 아직 기회를 찾지 못했다고 둘러댔습니다. 이후 아내는 장릴린의 집을 지을 때 류 노인에게 5천 위안 이상을 빌린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이 진실을 숨겼음을 깨달은 순간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2016년 7월 8일 류 노인의 아내는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장릴린을 처리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무게가 있었기에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결국 동의했고 아내는 남편을 강제로 시켜 장릴린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 밤 집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유인한 뒤 세 사람은 장릴린을 결박했고 류 노인의 아내는 수시간 동안 그녀에게 쌓인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내가 남편과 아들에게 직접 손을 대도록 강요했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온 가족이 그녀를 집 뒤뜰에 바이오가스 저장조에 던져버렸습니다. 범행 이후 류 노인의 아들은 깊은 후회를 표했습니다.
당시 그는 겨우 28세였고 아내가 갓 아이를 낳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무서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엄격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항상 꾸짖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연애를 할 때마다 어머니가 반대하면 반드시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류 노인의 아내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전가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각자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장릴린의 잘못은 도덕적인 측면에 있었으며 만약 그녀가 결혼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너무나도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고 류 노인과 그의 가족 역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위 이야기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영상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독특한 이야기들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욱 새롭고 매력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